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일절인데 3일절에 걸맞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치열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이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주말에 이제 용정호투 1, 2 보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뭐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부분의 주제로 이제 덮여 있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군사 마니아적인 너무나 이게 전술적이고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제 뉴핑을 보는 독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연령대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기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할 것 같다.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신인균 군사TV 같은 걸 봐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3.1절 특집, 특집이라기보다는 3.1절에는 정규 방송이 없으니까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월쯤인가 4월 초인가 그때 이제 기밀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군 진지를 이제 급습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그 당한 부대가 막 810 해군 소총병 여단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매뉴얼 같은 거 여러 가지 군사 문서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보니까 가능하면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침공을 하려다가 아마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병참입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그 발진 지점에 부대들이 다 동원이 안 됐다든지 인력 충원이 안 됐다든지 그럼 부속하는 이제 병참 부대들이 따라오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런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문건이 발견됐냐면은 이거는 굳이 기밀 문서를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이게 전황을 분석해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지금 그 군대 편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 그런 핵심적인 내용의 문건이 우크라이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적으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페이퍼가 넘어갔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부 방송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인경 군사TV도 잠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러시아군의 전술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걸 시계열적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군사 마니아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체 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방 외교적 상황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거하고는 크게 연관없습니다. 순수히 군사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 시작하자마자 BTG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BTS가 아니고 BTG인데요. 그러니까 바탈리온 택티컬 그룹입니다. 원래 이제 군대 편제라는 게 이렇게 군단, 사단, 여단, 연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러시아군이 완전히 독립된 작전 기동을 할 수 있는 단위 부대를 이제 대대전술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전술단이 여러 가지 이제 병참 지원까지 받아서 하나의 완결된 독립적인 전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형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이제 90년대 초에 90년도에 이제 미군이 사단 규모를 갖다가 유지하기엔 너무 병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병력이 너무 많으면 운용하기 힘들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단 규모를 여단으로 축소해서 굉장히 신속 유연하게 이제 중동전을 치르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경합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더 유연하고 재빠른 고속 기동전이 가능한 그런 부대를 만들자 해서 러시아가 만든 게 이제 대대전술단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국에 좀 어설픈 군사 마니아들이 열광을 했죠. 러시아 이 대대전술단을 당할 재간이 없다. 물론 걔들이 어느 정도 전과를 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라든가 그다음에 조지아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이제 꽤 사이즈가 큰 나라하고 전면적으로 대결을 하는 게 아니고 국지적인 전투, 게릴라전, 소규모 도시 이제 쟁탈전 요런 거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 BTG는 시작하자마자 나가 떨어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참이었습니다. 가장 병참인데 그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BTG를 계속 운영하다가 이게 별 효과가 안 나니까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작은 단위에 더 작은 단위의 강습 부대, 영어로 하면 Assault Unit입니다. 강습 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이제 대대 편제는 유지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사단이나
군단의 지휘 명령을 받는 걸로 막 그렇게 지금 편지가 짜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BTG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때 곧 사단 편지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었는데 말만 무성했지 별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군대 조직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뭐라는 걸 알면서도 전장에서 바꾸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 전장에서 바꾸기는 정말 힘든데 그나마 그걸 가장 빠른 템포로 신속하게 이제 그 조직 편지를 바꿀 수 있었던 게 역시 2차 대전의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전후에 여러 나라들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어설프게 이제 독일식 전격전 뭐 이런 걸도 흉내내다가 이번에 이제 된통 당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기존의 BTG보다 더 작은 단위의 전술 부대, 강습 부대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이번 문건에 나온 골자인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심진지라는 거, 종심진지 전면에다가 보병부대를 중심으로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이제 돌격중대, 대대 단위보다는 그 밑에 있는 복수의 돌격중대를 갖다가 정면 공격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차나 장갑 차량이 아니고 보병이 이제 앞으로 진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보병, 그러니까 일부 전차와 장갑 차량을 가지고 있는 기계화 보병이 양익에서 적 후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때 적은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적 후방으로 신속하게 이제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전면 방어를 갖다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배후로 침투해버리면은 어차피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의 계속 진격을 갖다가 담보하는 그런 전술 형태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마 바흐무트 전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흐무트가 뭐 8개월, 10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저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소모전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그 전투 양상이 기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1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참호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흐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군이 꽤 공고한 이 격자 무늬로 이렇게 어긋지게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좀처럼 공습이나 그 다음에 전차의 주포, 야포 사격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을 박살낼 수가 없는 그런 교묘한 요새 지형이기 때문에 이걸 격파하기 위해서 어쩔 도리 없다. 과거 1차 대전 또는 2차 대전 초기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런 어설트 유니트 대대 전술단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전술 단위를 만드는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대의 이제 기본 구조를 보면은 일단 공세 정면 중앙을 담당하는 이제 돌격 부대는 개개 임무 요건에 이제 부합되게 전술 단위를 맞춤형으로 편제한다. 이 맞춤형이라는 거는 특정 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세 정면이라는 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쳐들어갈 때 그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형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임무가 다르게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커스터마이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맞춤형 전술인데, 뭐 말은 이렇게 번들하게 합니다만 얼마나 잘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돌격 부대의 이제 기본 구성은 두세 개의 돌격 중대, 그 다음에 지휘 부대, 그 다음에 포병 지원 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기동 전력이 빠지게 되어 있죠. 자, 기동 전력은 오히려 기타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타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어설트 유니트를 지원하는 후속 부대가 되겠는데, 거기는 정찰 부대, 전차 부대, 화력 지원, 화염 방사, 돌격 공병, 그다음에 예비병력, 그다음에 또는 이제 장비 회수를 위한 어떤 지원 부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차나 장갑 차량이 이제 적군에서 격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격파가 됐다 하더라도 knock-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knock-out 됐다 하더라도 그걸 회수해서 수리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장이 우리한테 유리할 때는 설사 우리 장갑 차량이나 전차가 격파됐다 하더라도 그걸 회수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이 우세하다면은 적진 앞에 놓인 전차나 장갑 차량을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리하다면은 전선에서 격파된 차량들을 이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수하는 지원 부대,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특히 1943년 쿠르스크전 때 독일군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련군이 어제 분명히 10대 20대를 전차를 격파했는데 그 뒷날 또 똑같은 전차 수령이 앞에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회수해가지고 정비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이제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야전 부대, 독일군의 야전 부대보다 그 병참 지원하는 뒤에서 이제 전차 수리해가지고 급속도로 빨리 수리해서 다시 전선으로 내보내는 이런 지원반들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런 것도 이제 사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각 단위 부대 지휘관의 임무는 뭐냐? 그러니까
이 단위부대 어설트 유니트라는 거는 최고 지휘관이 대대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대대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임무를 나눴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소대지휘관은 이제 최하의 단위죠. 소위 뭐 상사가 이제 지휘를 하니까 이 소대지휘관은 보병 전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박격포 사격만 제어한다. 그러니까 박격포는 보병들을 들고 다니죠, 그죠? 가벼우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소대장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그 포진시켜서 빨리 사격을 하라든지 지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대장이 최말단의 지휘관이 소대장이 박격포 사격은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장은 뭘 하느냐. 포병들한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진격하려는데 몇 킬로 앞에 적 야전 진지 또는 이제 포대를 갖다가 박살내라든가 그런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장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진격하는 게 몇 킬로 진격할 건지 몇백 미터 진격할 건지에 따라서 들고 다녀야 될 앞을 공세 정면으로 이제 운반해야 될 화기라든가 장비라든가 그 양과 질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중대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 지원인데, 자,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보병끼리 아무리 싸워봐야 결판이 안 난다. 야, 항공 지원 부탁해. 라고 하는 거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할 수 없고, 대대장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대지휘관만. 그렇게 일단 변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러시아군이 노리는 거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작전 부대를 운영하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점점 규모를 줄이면 운영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으로 되돌아가자면 1941년에 6월 22일 날 이제 나치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가죠. 그때 6개월 동안 소련군의 이제 전차 사단입니다. 전차 사단이 100개 이상이 와해됐습니다. 전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전쟁에서 100개 이상의 보병 사단도 아닙니다. 전차 사단이 박살났는데도 전쟁을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소련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예. 야간 그걸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1942년부터는, 그러니까 41년 겨울부터죠. 소련군이 전쟁 끝날 때까지 전차 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전차 여단 편제로 가게 됩니다. 기계화 여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사단이 있긴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은 전차 여단, 기계화 여단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난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이 제대 규모는 조금 줄여서 축소시켜서 하는 게 사실은 야전지휘관들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소련군의 어떤 군사 교리나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사단이라는 그런 큰 군단 규모 이런 걸 갖다가 운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 밑에 여러 개 군단이 있고 군단 밑에 여러 개 사단이 있는데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군 밑에 군단 없이 바로 소총병 사단 8개, 10개를 둔다 이런 식의 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단, 사단, 군 간의 어떤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지휘계통, 신속 원활한 지휘계통 이런 거 운영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힘들었냐? 능력이 전반적으로 없었느냐?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통신수단이 모자랐습니다. 러시아군은. 그 당시 소련군이나 지금의 러시아군은. 그렇다 보니까 잘게 나눠서 한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경험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간에 명확한 임무 구분을 했다. 근데 그러면 오버래핑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버래핑 해야 되죠. 만약에 대대지휘관이 없다 이러면 중대장이 대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중대장이 없다 이러면 소대장이 중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임무형 전술, 지시형 전술이 아닌 임무형 전술, 그때 전술적 상황에 맞게 야전지휘관이 독자적으로 공격이나 수비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시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게 임무형 전술인데 이 역시 나치 독일의 사상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사로 보건데. 그래서 나중에 다 미군이나 영국군, 소련군이 다 이걸 벤치마킹을 하죠. 근데 이제 러시아식 임무형 전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론은 좋습니다. 이런 노력들. 지금 전황이 이게 타개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제대 규모를 바꿔서 한번 바흐무트 전투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전황을 타개해보자. 이런 노력들은 가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편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바흐무트를 정말 재빨리 따야 되는데 이게 10개월 동안 질질 끌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독일식 임무형 전술이라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한 거와 비교해 보자면 뭐가 문제냐면은 기본적으로 공세 정면에 보병이 주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 전차를 동반한 기계화 부대가 이제 조공 형식으로 양위에서 안으로 적 배후로 침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독일식의 전격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판석 하일, 그러니까 쐐기형으로
기갑 부대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전면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 돌격포라든가 그다음에 장갑 차량들, 그다음에 그 측면과 후방에 보병들이 따라가는 형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 진지를 갖다 강력한 펀치로 전차부대 기갑부대로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병들이 덮치는 이런 식인데, 그러면 러시아군은 왜 그런가? 이걸 보면 단적으로 무기가 부족하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까지 기갑부대 중심으로 이제 운용을 하다가 갑자기 보병 편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그거는 물론 이제 전황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결론은 무기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전차가 있으면 왜 전차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차가 절반 이상이 박살났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전차가 1800대 이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 가용한 전력은 몇 대나 될까? 지난 1년 동안 어떤 전차부대 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차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형편없는 수준이랑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얼마나 전차의 정비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차부대, 파손된 전차부대를 회생한 부분, 이런 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가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거는 2차 대전 때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전차 사단이라는 걸, 장갑 사단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점점 병력이 모자라니까 1944년에 가서는 서부전선이 또 형성되니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장갑 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운용한다기보다는 워낙 병력이 딸려서 더 이상 장갑 사단 편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여단 규모를 줄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러시아군이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병력,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식적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이제 좀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다이어그램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군의 지난 1년 동안 전술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왜 러시아군의 병참이 이렇게 열악한가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2022년 이제 전쟁이 터졌죠. 2월에서 3월까지는 어떤 시기냐면은 소위 이제 러시아식 전격전입니다. 블리츠크리그라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했던 걸 흉내낸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미사일을 공격해서 완전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2차 대전 때는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들이 이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규모 기갑부대가 이제 동원돼서 보병들을 지원한다. 요것도 사실은 독일적 전격전하고 다릅니다.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갑부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병이 후속하는 형태로 되는데, 지금의 러시아군이나 2차 대전 때 소련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병 사단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돌파가 형성되면은 그 2단계, 그런 영어로 exploitation이라고 합니다. 전과 확대 단계에서 기갑부대를 전면적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민감한 차이입니다. 독일군하고. 그래서 일단은 거점 확장한 다음에 대규모로 기갑부대를 투입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선멸한다. 이게 이제 1단계의 조치였는데, 2월 3월 달 해보고 나서는 하르키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퇴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전술 형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꽤 많은 자산들을 동원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손실이 났다. 2월 24일 개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막 수백 대 러시아군 전차들이 격파가 됐거든요. 이유 없는, 그냥 기계 고장으로 발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불이 나서 이제 폭파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하간 자이반, 타이반은 어마어마한 이제 전차가 파괴됐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독일식 전격전은 이제 곤란하다라고 해서 4월, 5월 동안에 뭘 했냐,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전사의 계속 돌파입니다. 계속 돌파인데 이거는 이제 기계화 보병들이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BTG가 최전방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화포 사격 이후에 미사일 공격이 아니고 그냥 야포로 사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대전술단 BTG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교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됐는데, 뜻은 좋으나,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공중 정찰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BTG를 갖다가 집중시켜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전격적으로 드론을 갖다 사방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BTG의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주공이 어디냐 나는 것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기습을 가한 거죠. 그래서 그 루안스크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아마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빌로호리프카,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빌로호리프카라는 지역에서 하천을 갖다 도하다가 거기 아작이 났죠. 무려 전차 장갑차 합해서 100대 정도가, 러시아군의 장갑 차량이 100대 정도가 이제 괴멸되는, 그래서 아마 이 형태의 전사의 계속 돌파에 의해서 BTG
대대전술단이 전가를 확대하는 이 방식도 이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3의 국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6월달부터, 지난 6월부터 사실은 작년 6개월 동안 거의 뭐 작년 말까지 계속됐던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방어선을 촘촘하게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약한 거 일단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강행 정찰, 위력 정찰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어떤 지점을 정해서 거기에 화력과 병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대기 찔러본다는 거죠. 여러 군데 찔러봐서 이거는 결국 또 이거는 보병 위주의 이제 방어선 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부단한 건 한 번 찔렀다가 다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 종신 돌파해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럼 여하간 거기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 또 포위 선멸되니까 전차 부대는 예전처럼 뒤로 미룬다. 다만 보병 위주로 이제 전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어디가 약점인가 그걸 이제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철에 포파스나라든가 리시찬스크라든가 세베로도네츠크에 점령할 때 그때는 이 전술이 굉장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또 대응을 제대로 했죠.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도네츠크주의 이제 파블리프카 그 전투 이후에는 이 방식도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병력이 소모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공이나 이제 거점 가장 먼저 뚫어야 될 그런 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뚫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소모전이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 소모전을 우크라이나도 힘듭니다만 러시아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국면, 지금 현재 국면입니다. 지금 제4 국면인데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국면으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강습 부대, 어설트 유니트, 실제 강행 정찰하는 위력 정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의 어느 지점에 가장 약한가 이걸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해보는, 탐색해보는 그런 것도 이제 무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병 강습 부대가 적절히 강행 정찰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돌격을 하고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차 대전 때 독일군에 쓰던 보병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우습게도 1차 대전으로 회귀했습니다. 거의 참호전, 전지전. 이것도 이제 바흐무트 그 전구의 독특한 전황 때문에 빚어진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1국면에서 2국면, 3국면, 4국면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진화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볼루션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화가 아니고 그냥 형태 변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점점점 기갑 부대의 어떤 양이라든가 동원 능력은 점점점 줄어들고 주된 임무는 점점 보병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는 전쟁에 못 이깁니다. 역으로 올라가야죠. 보병 위주로 하다가 점점 전차 병력이 강화되고 항공 전력이 이제 우세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건데, 그거는 옛날 2차 대전 때 소련군의 역할이었죠. 점점점 질적이 양쪽으로 성장해 갔던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물론 국토를 수천만이 죽으면서 국토를 피로 씻었습니다, 소련은. 근데 결국 종국에는 베를린에 입성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런 형태라면 이건 옛날에 2차 대전 때 소련이 이겼던 그 전황하고는 그 반대거든요. 오히려 점점점 양과 질은 떨어지는 보병 위주로 나가는. 그래서 현대전이 아니고 2차 대전을 갔다가 다시 1차 대전을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 편제, 그 다음에 병참이 기본적으로 문제다는데, 이 러시아 병참 구조의 이제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지원 부대 규모, 그러니까 야전, 실제 전투를 하는 그 부대를 지원하는 부대의 규모가 서방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단계 정도 아래가 되는데, 제가 표로 만드는 거 이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군하고 이제 러시아 지원 병력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이 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한 개 대대가 있다면은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위 나는 중대가 병참 지원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 낮은 소대가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대전술단이라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대대전술단을 만들었다라면은 한 개 중대가 완전한 병참을 담당하는데,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한 개 소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 소대 가지고는 대대전술단, 저 많은 화기와 장갑차량, 전차를 가진 부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대전술단의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세를 바꾸지 않는 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월등히 한 단계가 높습니다. 병참 지원 부대는 서방 군대, 미국 군대 훨씬 러시아보다는 사정이 좋다는 이야기죠. 다만 여단을 지탱하는 병참 부대는 대대다 하는 건 러시아와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거만 똑같지 나머지 대대는
형편없는 격차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위부대장 그 차량 수를 보시면은 미국하고 서방은 러시아군이 동원하는 것보다는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됐든 연대가 됐든 뭐 대대가 됐든 동원하는 차량량은 월등히 많습니다. 서방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한 개 대대 전술단이 만약에 차량이 100대라면은 미국 서방은 300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하나 또 큰 차이는 화포입니다. 야포는 오히려 러시아군 편제가 미국이나 서방보다 3배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교리에서 나오냐면 이것도 2차 대전 경험인데 2차 대전 때 특히 러시아군은 화포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야포 부대. 그래서 한때 스탈린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포는 포병대는 그럼 전쟁의 이제 뭐 여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대보다도 전차와 그 다음에 일반 병력에서 딸릴 줄 모르나 야포에서는 월등히 다른 군대보다도 압도적인 양을 주장하는 또는 그런 담보하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이 지금 현대 21세기 러시아군에게도 이제 이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대전술단이라는 거는 병참 지원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다. 장기전에 돌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대전술단 하나만 봐도 그렇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4개 국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의 전술 형태가 변하는 거. 점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야포도 부족하고 전차도 부족하고 장갑 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양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전투는 이길 수도 없으니와 전쟁은 더더욱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소련 시대부터 가져온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거를 혁명적으로 타파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프로파간다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런 군사 기술적인 측면만 잘 검토해 보면은 왜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간의 방송에서 계속 이제 도시 이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건데, 지금 이 전도를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붉으스름하게 된 거. 그 다음에 이 노란 거는 한때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회복한 곳입니다. 꽤 많죠, 그죠? 동부전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1월 달에 헤르손 수복하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대 격전지인데요. 동부전선. 돈바스죠. 바흐무트란데.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크라스나호라.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볼레다르. 이런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거의 남부전선에는 러시아군이 병력열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걔들이 이쪽으로 북서쪽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하간 이쪽에도 러시아군이 있습니다. 이쪽에 주력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대로 육사를 나왔거나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전쟁을 끝내려면 여기서 일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포로지라에서 멜리토폴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주병력이 만약에 이 근방에 있다면은 헤르손이나 크림반도까지 너무 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타격해서 완전히 종신 깊숙하게 들어가서 멜리토폴을 끝장내고 아조페까지 진출한다면은 그러면 러시아군은 완전히 양분돼 버리겠죠. 물론 아마 병력은 여기가 70%, 여기가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쪽을 갖다가 장악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크림반도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 차관 이런 사람이 8월 달에 빠르면 8월 달에 크림반도가 점령될 수도 있다 하는 시나리오는 이게 성공했을 경우 이야기입니다. 자포로지에서 멜리토폴로 떨어져 나오는. 자,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죠. 이쪽에다 병력을 어느 정도 집중시킬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팡 치고 남아가 내려올 경우에 여기에 병력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치는 않으냐. 아마 동부전선에서 최고의 부대들을 투입한 건 사실인데 상량량의 아마 예비 병력을 이쪽으로만 투입해서 이동 배치시켰다 하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흐무트인데요. 그래서 이 연두색 라인은 뭐냐면은 이게 도네츠크 주의 원래 영토인데 요거로 봤을 때는 한 40%, 45% 정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측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지금까지 바흐무트라 이야기했냐라면은 일단 이 5개가 작동하는 거죠.
영 6개월, 8개월, 10개월 동안 했는데도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군의 이제 기갑 부대 어디 이동을 갖다 제지하기 위해서 막 소규모의 댐, 그래 큰 댐은 아니고 발전소 2개를 아마 폭파시켜서 이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일부 혹자는 한국에 또 이제 과장된 표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물살에 전차나 장갑 차량이 떠내려간 건 아니고 다만 라스푸티차처럼 이게 땅이 질펀해지면서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러니까 전차나 장갑 차량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잠기는 수준에, 그렇다 보니까 장갑 차량 이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약간의 좀 교란 행위가 있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할 경우에는 점점 하르키우가 가까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르키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엔 더 이제 키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쪽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 하르키우는 보십시오. 러시아 국경하고 얼마 돼도 안 하거든요. 바로 그 위에는 이제 벨고로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러시아군의 최대 병창기지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마 최단거리로 하르키우를 뚫어서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쪽에 집중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바흐무트가 떨어질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쪽에 슬라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슬라비안스크죠. 이 슬라비안스크로 직행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아마 장악당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03도로, M03도로는 거의 아마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M0504도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아마 차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선이 저지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슬로비안스크까지 물러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괴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슬로비안스크는 5개의 도로가 연결되는 교차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병력을 실어 나르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럼 그런 교통의 요충지를 우크라이나군이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바흐무트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으나, 만약에 여기를 강탈당했을 경우에 러시아군이 슬로비안스크로 직행해가지고 여기를 장악해버린다면은, 그러면 하르키우 전선이 굉장히 이제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흐무트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바흐무트 그 다음에 러시아의 공격 수순이 어디로 향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포로지에서 멜리토폴로 진격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우크라이나 남하를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군이 북서쪽으로 치면서 이렇게 큰 아마 직개발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쪽에 돌출부가 형성되게 되겠죠. 러시아군이 만약 이까지 남하하게 된다면은. 그걸 가장 우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음 중계공세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에 이쪽으로 친다 하더라도 병력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이걸 피해가야 됩니다. 그럼 괜히 또 전력 손실이 발생하니까.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러시아군의 방어 병력 밀도가 높지 않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기갑 부대를 동원해서 멜리토폴을 석권하는 게 좋은데, 그럴 경우에도 어느 일정 부분은 동부 전선에 상당 병력을 투입시켜서 이게 계속 진격이 안 되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싱을 잘 하지 못한다면 북부 전구 쪽으로 러시아군이 이제 더 서진하게 돼서 깊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 중앙전선에 어마어마한 돌출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 조합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우크라이나 야전 지휘관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력을 배치시킬 건 확실하나, 그렇게 된다면은 중계 대공세 기간은 점점점 이제 길어지겠죠. 여기에 방어선을 얼마나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남부 전선보다는 동부 전선 쪽에 더 많은 요새화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14년에 크림반도 점령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러시아군이 서진에서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쪽에 가장 많은 병력 또는 이제 참호선 그런 걸 여기 설치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러시아군이 점령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그렇게 바흐무트라는 데서 그렇게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벨고로드, 하르키우 이쪽에서 초전에 전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상당량의 굉장히 막강한 우크라이나군 수비대들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병력 확 빼서 일로 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다시 이쪽에 병력 밀도가 낮아진 이쪽 구역을 침범할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동부 전선에 어느 정도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대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점점 이제 중개 대공사를 뭐 4월이다 5월이다 하다가 지금 벌써 6월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방으로부터 있던 전차라든가 전폭기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빨리 도달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중개 대공세, 그 다음에 이미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군의 중개 대공세를 어떻게 역으로 받으실 거냐 하는 그런 국면 전환이 아마 조만간 확인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